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수밀입니다. 이렇게 또 기획 발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생태 문학에 대해서 좀 진작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져왔고요. 오늘의 발표는 또 어떻게 보면 기왕에 제가 이 연안 박지원 문학을 공부하면서 생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발표를 또 여러 차례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또 생태 글쓰기라는 그런 새로운 또 용어도 만들어서 좀 한번 밀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왕에 그 생태 연암의 생태 정신을 좀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좀 어떤 그 새롭게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발표한다기보다는 기왕에 그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토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표는 요약을 해서 한 15분이나 20분 내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색깔 칠한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에서는 이제 생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환경 파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존재론과 관계론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학이 서구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생태 정신의 본질은 동양 정신에 많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생태 문제를 우리 고전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 시대에 특별히 이런 존재성 또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인간, 그러니까 문명의 부조리와 야만을 고발한 작가가 이제 연안 박지원이라서 연안 박지원의 글과 생각은 생태적 성찰로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이 이제 어떠한 생태적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장에서 다뤄봤고요. 연암은 인간을 최고 우위로 두는 유학의 인본주의와는 다른 층위에서 인간의 존재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문을 보면은 먼지가 이제 기운이 치움을 하면은 각종 벌레가 되는데 우리 사람도 여러 벌레 중에 한 족속에 불과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암은 생명체의 기원을 먼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지가 벌레가 되고 또 우리 인간도 벌레의 한 종족이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백성과 사물이 태어날 땐 본디 구별이 되지 않아서 남과 나는 모두 사물이었다. 해가지고 인간과 사물이 같은 기원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은 사물과 인간은 현상으로는 구별되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을 벌레 두게 되면은 인간이 최고라는 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주인이 됩니다. 인간 우월의식을 넘어 모든 존재는 다 같이 소중하다는 그런 생태적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용문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냄새나는 가죽 부대에 문자 몇 개 남보다 좀 많은데 지나지 않다. 매미 울음이 시 읊는 거고 지렁이 울음이 글 읽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생각은 인간의 우월의식에 불과한 거죠.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니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교만에 빠져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인간 위의 생명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알기에 그 이용우생이 잘 드러난 한 그 예시문을 보면은 동물의 성질도 사람과 같으므로 피곤하면 쉬고 싶고 구부리면 펴고 싶고 가려울 땐 긁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의 이용우생이라는 게 단순히 실용 논리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말은 가축일 뿐이지만 연암은 동물과 인간의 감정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연암의 이용우생은 인간의 처지에서 사물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용할 때 도구로 보기보다 본래의 성질을 이해하고 존중하자. 벌레든 가축이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처지에서 고통을 이해해주고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연암은 이렇게 크고 거창한 존재에 눈길을 두지 않고 작고 연약한 존재에게 애정을 갖습니다. 인간이든 사물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배워야 할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찮은 존재와 버리는 사물을 소중히 여기고 배움을 얻으려는 태도가
연암의 생태적 사고를 이루는 바탕입니다. 특별히 연암의 생명 존중은 비천한 존재를 동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차별과 차등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연암의 자연관도 전통적인 유학과는 다른 시선이 좀 보이는데요. 연암은 자연을 변화와 창조의 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보면은 천지가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또 해와 달이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새롭다. 산천과 초목 중에는 반드시 신비한 게 있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안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질서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체가 생생불식하는 생명활동의 공간이라서 연암의 자연은 생성과 변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암은 사물과 대화의 관계를 만듭니다. 연암은 평소에 죽인 고기는 먹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타초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리가 부러진 까치와 농담도 나누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암은 자연 사물에서 깨달음을 얻고 자연을 소중한 배움의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몸짓은 일종의 생활 윤리가 되고 자연의 소리는 일종의 예술 활동입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과 사회는 병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고전 이제 소설에서 생태적인 관점이 드러난 게 없느냐라는 논의가 나왔는데 호질이 거기에 딱 맞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질에서 그 인용문을 보면은 인간은 개미집을 공무원이 겁탈하는 그런 천지의 거도, 큰 도둑이고 또 많이 훔치죠. 그래서 인의를 해치는 큰 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밑에 인용문에서는 인간의 글, 지식이라는 게 남을 해치는 데만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질이라는 게 양반 계급의 위선 비판이라는 그런 특정 계급에 대한 풍자를 넘어서 인간과 문명에 대한 반성을 요청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묻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과 잔인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인간의 포악함과 지식의 위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연암의 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뭐 어제 이제 허생전에서도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글을 아는 자들을 어떤 재앙의 뿌리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식인이 위선을 은폐하고 있고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화된 그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에서 원리를 찾고 눈앞의 현장에서 배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암은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인간이 잔인하고 야비하고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임을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또 글이 진리를 보여주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상대방을 찌르고 패고 죽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암의 진정한 의도가 인간과 문명을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범이든 사람이든 만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암의 어떤 생태 정신이 바로 공생과 상생의 생태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생과 상생의 생태 정신이 드러난 그런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암의 이제 어떤 태도는 생명 존중과 생태 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생태 사상은 자연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 사물의 입장에서 인간과 문명을 반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인간을 둘러싼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문 하나를 보면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되고 어미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오행설에 따르면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앞에 것은 어미고 뒤에 것은 자식이 되어서 어미가 자식을 낳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암은 그렇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힘입고 서로가 도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암은 모든 존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존재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으로 인해 나도 공존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도 상생의 본질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소똥구리는 자기의 말똥경단을 사랑해서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도 여의주가 있다고 해서 소똥구리 소똥을 비웃지 않는다라는 이제 구절인데 여의주가 중심 가치를 상징하면 소똥은 주변 가치를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뜻이 각각의 존재 가치를 그것대로 인정하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기계적인 균형 정신이 아니라 중심 가치에 의해 소외되었던 그 말똥이라는 소똥이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려는 생각을 담은 발언입니다. 연함은 모든 사물은 각자의 쓸모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존재를 우열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물, 벌레도 저마다의 이치가 지니고 있다. 귀한 존재뿐 아니라 평범하고 하찮은 존재도 각자의 방식에 맞게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예덕 선생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상생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우열로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균등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의청 소통소에서도 이런 상생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고요. 연함은 계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귀천의 차별을 두는 서얼근거법을 없애고 서울을 등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구절 가운데 이제 준수, 통변,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집, 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장, 준수, 고집, 통변, 경장은 이제 서로 같은 뜻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옛 제도를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한쪽만 옳은 게 아니라 상황에 맞다면 둘 다 옳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상생의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준수 통변의 정신이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생과 상생이라는 준수 통변의 정신이 민족관, 자연관, 문화관에 걸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족관에 대한 얘기도 호질 후지를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화와 이적이 구별이 있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은나라 모자나 주나라 모자나 아니면은 오랑캐라고 부르는 청나라의 붉은 모자만을 의심할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제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함은 청나라의 모자든 주나라의 모자든 하늘에서는 다 같은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각자 개별성을 존중하는 공생의 정신을 토대로 청나라도 지구의 한 나라로 인정하고 청나라가 지닌 문물의 아름다움을 자각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청의 문물도 각자의 문화일 뿐이라는 밑바탕에는 존재의 평등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상생의 정신이 드러나는데 이제 호질에서 하늘이 부여한 성으로 보자면 범이든 사람이든 만물의 하나이고 만물을 낳고 기르는 하늘과 땅의 인자함으로 논하면 범이나 누에나 개미나 사람은 똑같이 길러지는 것이지 어그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다 생태정신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야망과 폭력을 버리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문학관에서도 이제 드러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벚꽃창신의 의미도 좀 새롭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벚꽃창신이 진실로 옛것을 본받으면서 변통할 줄 알고 새롭게 지어내면서 법도에 맞을 수 있다면 지금의 글이 옛글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벚꽃창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이게 어떤 법과 창신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해서 이걸 벚꽃창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각각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상생의 철학을 담은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벚꽃창신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변능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변능전에서는 벚과 창신 각각의 독저성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벚꽃대로 창신대로 이제 지병과 능전의 정신을 갖추면은 다 그것이 고전이 된다. 이런 어떤 이제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인간관, 사물관, 문학관 방면에서 공생과 상생의 정신이 드러난다고 보고요. 인간과 사물은 본래 하나에서 출발했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종족과 종족이 서로 다투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공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함의 생태적 시선이 갖는 어떤 좀 현재성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기. 그래서 이 중세에는 구분짓기, 구별하기 이걸 통해서 수직적 위계 질서를 만들었는데 연함은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소중하다. 말똥구리든 용이든 모든 사물은 각자의 쓸모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등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시각은 무엇이 필요할까? 연암이 제기한 게 평등한 눈인데요. 이 열하일기에 보면은 석가열애의 해안으로 세계를 두루 본다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소경이야말로 평등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이라는 것은 차별과 우열의식을 버리고 공평무사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소경입니다. 연한글에 나타나는 소경은 본질을 보는 지혜자이자 평등한의 소유자이고 이랴 부도하게 나타나는 명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연함은 인간과 사물과 세계를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아닌 평등한 시선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중심의 자리가 아닌 소외된 자리를 보려고 하고요. 군자형 인간을 비판하고 오히려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에게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타자 입장에서 바라보기인데요. 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라 어떤 상대성인 거죠. 이런 것이 연함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 덕목인데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물의 처지에서 나를 보면 나 역시 사물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은 천하 만물을 비교하고 따져서 차등두지 않는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좋은 것을 받아들여 윈윈하는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북학 정신도 타자 입장에서 바라보기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다우면 오랑캐라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과 제도를 배워서 낙후된 조선을 부국강병으로 만들자는 북항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셋째는 하나의 색으로 가두지 않기인데요. 연함이 까마귀 날개의 이제 운율을 통해서 하나의 색으로 가두고 하나의 질서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획일적인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 사물은 정해진 색이 없는데 내가 눈으로 색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서 마음속으로 정해버린다.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둔 것으로 충분한데 까마귀를 가지고 세상의 온갖 색을 가두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획일적인 시선에서 상황을 아우르는 관계적 시선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연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의 색만 보지 않을까? 연함은 법이 아닌 때를 붙들고 합변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변직언이라는 발언은 이제 합하고 변화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래야만 한다는 정해진 법은 없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만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때와 상황에 맞게 저울질을 해서 때마다 알맞은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연함은 진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망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색, 하나의 기준으로 가두지 말고 변화하는 세계를 열린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함의 생태적 시선에는 모든 존재가 공생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지향은 차등적 유계 질서와 차별의 세계관을 극복하여 존재의 평등을 실현하고 세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연함의 생태 정신을 과거에 갇히게 하지 말고 한번 21세기 현실에서 관계론과 존재론의 측면에서 되살려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연함의 생태적 시각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경계인의 시선이다. 이 경계인의 눈이라는 것은 천한 존재와 귀한 존재에 차등을 두지 않고 또 특정한 편에 서지 않습니다. 공평무사한 시선으로 다양한 세계를 아우르면서 세상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어떤 정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수민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고전 텍스트, 생태 정신이라는 한국 고전 텍스트의 생태문학 연구 자원으로서의 적합성, 또 생태적 시각이란 존재론과 관계론을 성찰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로 특히 인간 중심 사고를 벗어난 공생, 상생을 지향했던 연합의 상대적 시각이 반영된 텍스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고전번역원의 서영경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경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공유화면 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박수민 선생님 이렇게라도 뵈니까 너무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발표 잘 들었고 사실 이 발표문 처음 받고서 저는 박수민 선생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고민하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오랜 고민들이 이렇게 정리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새로 하나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박수민 선생님이 연암의 인간관, 사물관, 문학관 등을 정말 작품들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배열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신 점에서는 일단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토론자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 혹시 이것을 논문으로 쓰시게 된다면 이 글이 논문이 됐을 때 혹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반론들을 미리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차피 뭐 지금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뭐 20분까지 얘기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생님의 이 분석에 대해서는 100% 다 동일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들이 박지원의 생태 정신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해서 만약에 논문이 된다면 박지원의 어떤 문학 속에서 생태주의적인 어떠한 시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던가 혹은 자본주의적인 사유가 아닌 다른 세계관에서 대체적인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세계관들을 모색하는 좋은 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여기까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생태 정신이 됐을 경우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논문으로 나갔거나 이제 저술이 됐을 경우에 분명히 어떠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밑줄을 걸었어요. 저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생태사상의 계보적 연원을 뭐 거칠게나마 따져보면 74년도에 논문이 책이 나오고 또 79년도에 또 이렇게 책이 나와서 따져보면 이제 한 50주년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생태사상, 그러니까 생태학과 다른 생태학과 생태사상은 좀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태사상이라는 것도 계보를 보면 워낙 스펙트럼이 많아서 반자본주의적인 혹은 안티테제로서의 대안적인 모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적인 어떠한 산업 구조를 인정을 하되 좀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좀 완화된 방식의 개발이 어떠냐는 데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둘 다가 아니라 전통사회의 어떠한 사상이나 문화 등등의 기록물들에서 어떤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에 박희원 선생님이 한국의 생태 사상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 박희원 선생님 이 책의 첫 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통사상에 내장되어 있는 생태주의적 사유를 탐색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유보적으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하나의 이제 업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예 박지원이 생태 사상을 가진 거가 되버려서 박수빈 쌤이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올 어떤 논이나 그 논문에서는 아예 박지원을 이제 한국의 생태 사상과 논의할 위험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태 정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학 분석 용어로는 아직 모호한 속성, 다시 말해서 이제 범주라던가 또 개념 규정이라는 부분에서 모호한 속성이 좀 있어서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이렇게 그 생태 사상가의 자격이라는 말이 이제 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본주의의 무한 팽창적 속성과 산업 개발에 따른 자원 파괴에 대한 경종으로서 생태 사상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이전 혹은 그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사유에서 자본주의나 산업 개발에 오염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지 못한 것과 목도한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상상을 이룩한다는 것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 중심적 사회의 탈피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전 사상가, 뭐 장자 같은 사람들, 이제 역사적으로 다르죠. 장자의 시대적 배경과 연암의 시대적 배경은 다르죠. 하지만 유사한 사유가 발견된다든가 한 점, 혹은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하나 하자면 일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베이컨 같은 사람들이 이 노동 오르가눔 같은 데서 종족의 오류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 중심의 사유들이 얼마나 그 잘못된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정작 그 사상의 그 토대가 되고 또 되고 있고 그 사상의 어떤 그 동력을 일부러 삼아서 영국이 근대 산업 사회의 어떤 또 주역이 되는데 무관하진 않다는 저는 생각했을 때 어떤 인식적인 특히 뭐 탈인간 중심주의적 인식이 발견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생태 사상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비약이라는 어떤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좀 민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까치 다리 부러진 까치와 얘기하는 대목에서 우리 예전에 같이 그 열알기 그 연암 글에 대한 그 논의들 하고 하던 생각이 나서 한참 혼자 즐거웠습니다. 열알기 막극행정론 8월 6일기를 보다 보면 그런데 우리 잘 계시다시피 열화에서 무리한 행동 끝에 하인들이 탈진해서 널브러지자 연암이 그들을 채찍으로 갈겨 깨어보지만 일어났다가 곧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뭐 이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대로서는. 다만 연암이 다리 부러진 까치와 대화했다는 에피소드에서 연암의 어떤 면을 발견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연암의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좀 냉정합니다. 제가 이런 연암 전공자로 이런 말하는 건 참 되게 냉정한 스스로에서 냉정한 얘기인데 연암은 중세적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남겨놓은 뭐 열화기 같은 데서 보이는 전략적 사유가 굉장히 뛰어나고 문장 표현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참신하고 또 체제 내부 안에서라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개혁사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합니다만 그가 계급이 타파된다던가 왕이 없는 세상에 시민들의 사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식의 새로운 상상을 하기에는 그게 뭐 과정록 같은 데서 뭐 보이다시피 봉건적인 군주관 또 한글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런 한자 중심의 문자관, 또 원사 같은 데서 보이다시피 선비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의 추구 등등은 근본적인 봉건인으로서의 봉건주의적 사회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연암 독법, 문학 독법의 역사와 생태 정신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써봤습니다. 우리 조선이 망하고 식민지를 경험했던 시대의 연암 박전의 문학은 반봉건 사상의 선봉으로 덕해되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조선이 잘만 했으면 망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는 항변을 내지한 독법이었습니다. 또 한편 연암의 산문들이 5,000년의 최고의 고문이라고 주장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조선 한문학의 마지막 유산을 장엄하게 수습해야 할 상황에서 나온 성대한 송별서였습니다. 또 한편 연암의 단편 산문들이 모두 근대적 소설 장르로 강변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한문이 과거의 태행적 유물로 폐기되는 시기에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자구적인 보존적 일환이라는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연암은 집권층이 노름의 정치적 전횡을 비판한 사상가를 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연암 집안이 노론 줄론 계열의 집안인 점은 또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한편 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허생전의 허생이 자본주의 사상의 맹화를 선취한 대단한 근대주의적 성격의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연암을 통해서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적극 제기하고 싶다는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연암의 산문이 소품이다 라는 점에서 읽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또 왜 그랬느냐, 개성적인 글쓰기야말로 현대에도 읽힐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해서 연암이 훌륭하니까 당연히 현대도 읽히려면 소품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들어있었죠. 이제 연암은 생태 사상으로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연암에게서 느껴지고 있는 상생과 공생이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분석은 100% 동일합니다. 다만 이 사람의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과 그의 글에 상견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생태주의적 사유를 고찰하는 데 자양이 될 수 있다는 선까지는 동일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연암의 생태 사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 박순일 선생님의 논문이나 저서가 있은 이후에 향후에 어떤 누군가가 연암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연암을 아예 생태 사상으로 규정을 해버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좌충우돌의 궤적을 가진 연암 문학의 독법의 역사는 어쩌면 연암이라는 거목이 커다란 품을 시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넉넉한 그늘로서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태 사상으로 연암을 굳이 평가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생태 사상의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행동주의의 어떤 그런 파격적인 혁명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개발을 옹호하는 쪽에 또 어떤 의미에서의 이용후생적인 측면을 다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하자는 어떤 그런 실용주의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고 한번 그냥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발표문에 정말 여러 좋은 사례들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환경 파괴라는 부분에 대한 열화 일기 도각록 7월 2일기에 우리 잘 아는 그 우리나라의 가마를 만드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소비하는가. 그런데 중국식의 벽돌 가마를 만들면 그러한 그 나무들에 대한 파손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논의를 한 것 정도를 추가로 더 보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질문이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경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경 선생님 그 연암 관련 학위 논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좀 사적으로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리자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반갑고요. 또 질의해 주신 게 굉장히 그런 어떤 소소한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라서 어쩌면은 이번 그 학회에서 어떤 다루는 생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생태 정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도 관련된 것이라서 되게 이제 좀 더 풍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1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자리에서 생태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뤄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태정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히 소재적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고전 시대에는 대부분이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물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자연물 다루는 걸 생태문학의 범주에 포괄하게 되면은 이거는 범일반적인 개념이 되어서 사실은 힘을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경과 생태라는 말은 이 인문학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환경문학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그 자연을 이렇게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바라다보는 것이라면은 생태라는 말은 이제 그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이렇게 하나의 구성원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 정신은 인간도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유기체물이다, 구성원이다 이런 관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관점을 거세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유학의 관점으로는 이 생태 정신을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고전 시대의 이런 생태문학, 생태 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간이라는 층위가 어떤 다른 구성원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생태문학, 생태정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서도 바로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생태 정신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1970년대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말씀하셨듯이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팽창, 뭐 무분별한 그런 이제 자연의 남획으로 인해서 생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명이 아닌 자연에 둘러싸인 고전에서 이런 생태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어떤 이제 질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자연 파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은 생태 위기를 자각하게 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생태 정신의 본질은 꼭 어떤 자본주의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묻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해서 그런 생태 위기에 대한 자각이 이제 근대 이후에 이르러서 이런 생태 위기에 대한 담론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태 정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는 이미 이제 우리 고전 시대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연암은 어떤 인간, 어떤 문명과 자연의 관계를 갖다가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떤 너무 근본주의, 어떤 장자라든가 도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근본주의 생태주의와는 조금 다른 또 층위에서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박희병 선생님은 그 근원을 이규보의 슬견설에서 이제 생태 정신을 찾고 있고 그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유가 이제 어떤 그런 생태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본질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하나의 그런 윤리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생태 정신이라는 용어, 생태 문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베이컨의 그런 어떤 인간도 베이컨도 얘기를 했다고 하시지만은 이거는 어떤 이제 인식의 오류의 문제인 거고 연함이 말하는 인간 중심적 사유의 탈피의 어떤 맥락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그런 어떤 자연이나 사물보다 더 우위에 보려는 그런 태도를 반성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연함의 어떤 생태 정신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자연 사물에 대한 관찰과 애정은 다른 작가들한테도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학의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자연을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위한 도구로 봐요. 사군자의 개념이 가장 어떤 좀 부합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연안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좀 객관화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바라보면서 객관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 사물에 대한 관찰과 애정이 단순히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자연 자체로 바라보려 한다는 점에서 연암에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암이 채찍으로 깨운 거를 가지고 너무 연암을 좀 박하게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연암이 이 채찍은 말채찍인데요. 이게 굉장히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어떤 깨울 때라든가 말 때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어떤 이제 한 분이 계속해서 개고기를 먹는 걸 보고 되게 야만인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님 시대에는 그 동네에서 다 개를 잡아 먹었는데 지금의 동물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먼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의 연암을 바라봤을 때는 물론 연암이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진 인물이면은 맞지만은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은 편이고요. 계급 타파되고 왕이 없는 세상을 꿈꿨다. 이제 그런 것 상상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허생전의 무인공도에는 이런 어떤 계급 타파와 왕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어떤 아나키즘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일정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자 중심의 문자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문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굉장히 비판하고 성찰하고 고민을 합니다. 또 선비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을 물론 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선비 집단의 위성과 부조리를 되게 그 어떤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한계는 있었지만은 그 자기 반성, 또 자기 모순, 자기 내부를 반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 연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한계 속에서 연암을 바라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지점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연암 자신이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노론을 갖다가 비판한 그런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또 오히려 연암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연암을 또 생태사상가가 생태사상가로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의식을 말씀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연암을 바라보는 또한 지점에 생태사상가라는 게 낯설지 않고 또 연암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